어깨나 이렇게 손을 슬쩍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규직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반복을 했대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옆에 그쵸, 쓰고 둘만 와가지고. 있을 때 살짝 만지면서 그러한 달콤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 권한을 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뉴스에서는 매일 보는데 막상 내일이 되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법 이야기, 이슈와 함께 다뤄보는 이슈의 법칙 진행을 맡은 천민욱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수업에서 이 교수님께서 과제나 추천서를 핑계로 신체 접촉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뽀뽀해주면 추천서 만들어줄게. 대학 교수가 심지어 그 본인의 제자에게 직접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바로 해임이 됐고 소청 심사도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 그 핵심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성희롱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박소정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1년째 이혼과 노동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소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보시면 이 사건이 꽤나 오래된 대법원 판결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한 판결인지, 왜 지금도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판결은 사실 꽤 전인 2018년 4월에 나왔어요. 사건 번호 자체는 2017-7470이라는 사건인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그냥 성인지 감수성 판결 그냥 이렇게 부를 정도로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로는 비슷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 수백 건들에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됐고요. 한마디로 성희롱 피해자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이 렌즈 자체를 바꿔버리는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럼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의 어떻게 보면 시초,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판결인 거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어느 대학교 실습실과 교수 연구실입니다. 주인공은 이 대학 한 학과의 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인 2명의 여학생입니다. 교수는 제자 A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추천서 뽀뽀해주면 만들어줄게. 수업 중에는 뒤에서 앉는 자세로 지도했고 연구실에서는 남자친구랑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했죠. 또 다른 제자 B씨에게는 수업 중 뒤에서 껴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만지고 어깨 동무를 하고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댔습니다. 학교는 이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교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의 법원이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2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학생들과 격의 없이 농담하고 연애 상담도 나누던 사이였다. 실습실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봤죠.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2심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이 2심 판결문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 학생이 그 이후에도 그 수업을 들었다. 또 농담을 나누던 사이였다라는 이유로 이 성희롱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는 피해자의 현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성희롱 피해자가 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지 또 가해자랑 왜 관계를 유지하는지 대법원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 판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2심 법원도 그렇고 많이 혼동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일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희롱 사건 판단할 때는 이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불쾌했겠냐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겠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도 친구가 건네면 그냥 이제 제안이지만 내 인사평가를 쥐고 있는 직장 상사가 하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뽀뽀해주면 추천서 줄게 이런 말을 들은 학생이 난 그냥 농담으로 들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성희롱이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피해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랑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즉시 신고 못하고 나중에 한참 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요. 이런 특수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본 점은 하나 더 있는데, 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한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들이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그냥 친밀함의 표현이었어,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데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의 상황에서 어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장난으로 그랬다. 뭐 폭행도 그렇고 이제 성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본인 가해자들은 다들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어쨌든 이 판결의 기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실제 다른 사건에서 이 결과를 바꾼 사례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 유명 광역단체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소위 말하는 미투로 불거졌어요. 이 1심은 무죄가 나왔는데요. 딱 우리가 방금 얘기한 피해자다움이 쟁점이 됐어요. 진짜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에 시킨 뭐 커피 심부름까지 과연 피해자가 했겠냐,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2심에서는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죠.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이 교수 사건의 성인지 감수성 논리를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력 아래 놓인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교수 사건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이 딱 한 해 만에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재판의 결론을 바꿔준 거죠. 그럼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랑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좀 생각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번은 한 공공기관에 다니는 20대 후반 여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자기랑 단둘이 남는 그런 자리마다 어깨나 이렇게 손을 슬쩍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규직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반복을 했대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옆에 그쵸, 서고 둘만 안아주고. 있을 때 살짝 만지면서 그러한 달콤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 권한을 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로서도 그만하시라 이렇게 정색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도 사실 그 상사랑 웃으면서 계속 일은 한 거예요. 왜냐면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단체 톡방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이런 카톡도 남긴 거예요. 그 본인이 이런 내용을 한 거를 두고두고 자책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중에 이걸 신고를 하면 아무도 내 말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려움을 좀 토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 2018년 이 판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보내신 메시지는 당신이 괜찮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친 애쓴 흔적이다. 법원도 이제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까 엄청 우시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용기를 내셨고 기관 내부 조사랑 국가위원회 진정을 같이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분께서도 이제 아까 남겼던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내가 분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내가 잘못한 건가? 약간 그런 자체까지 갈 수가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판결 하나가 또 뒤바꿔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건을 맡으시면 이 피해자분들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시나요? 사실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그때 더 세게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또는 이제 제가 그 술자리를 애초에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탓이에요. 쉽지 않죠. 네, 자책인데요.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본인을 계속 탓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이 피해자의 머릿속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어요.
또 하나 망설이시는 거는 이제 괜히 내가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그 흔히 말하는 무고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했을 때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폭력 무고가 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피해자들이 조금 마음을 놓으시곤 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완벽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또 본인한테 기억나는 일을 그대로 말씀하면 되고요. 이미 있었던 일을 뭐 뒤바꿀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시라. 그게 이 2018년 대법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은 다 진술을 하면서 이 본인이 받았던 피해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숨기거나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무고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보다는 이제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런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을 수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1단계는 증거를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증거.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뭐 이메일이 굉장히 많겠죠. 가해자들과의 모든 대화를 캡처해 놓는 거예요. 또 목격자가 있으면 그분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피해 일시나 상황 같은 거를 일기나 본인 메모장에 날짜별로 기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알아두실 건 있는데요. 내가 직접 그 대화에 참여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거는 아예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녹음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2단계는 직장이나 학교 내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직장이라면 요새 사내 고충 처리나 인사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학교라면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한테 해고나 뭐 부서 이동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거예요. 이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별도 형사 고소 없이도 조사나 이제 시정 권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직장 성희롱은 고용노동부 고충처리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또 이 인권위 진정이라는 거는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병행을 하라는 겁니다. 성희롱 중에서도 이제 신체 접촉이 있는 성추행은 이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거고요.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금전적인 배상, 이 위자료로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만약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희가 또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매번 저희가 변호사님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여러분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전 또 놀랬던 게 인권위 진정이라는 방법은 이 많은 분들은 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도 있는데요.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증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CCTV 영상이나 회사 뭐 출입 기록, 메신저 서버 기록 같은 거는 사실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이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게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효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시효.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통 이제 피해를 사실을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민한가?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고민 자체가 이미 피해자가 처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참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나 각 지역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저희가 숨겨야 되는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찾기 법률 서비스를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슈의 법칙은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